내려갈 때 보았네 아름다운 꽃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내과 원장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대개 한 50세였습니다. 그러던 수명이 지금은 여성이 86세를 살고 있고 남성은 80세입니다. 그래서 평균 83세입니다. 장수하는 것은 좋지만 장수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가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대한 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대비되어야 됩니다. 노후가 되어서 걱정되는 병은 중풍,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과 같은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폐경 후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골다공증, 골절,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진단과 치료 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뼛속에 구멍이 많이 뚫리는 병입니다. 뼈에 구멍이 많다 보니까 골절이 일어나기 쉽겠지요.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는 뼈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뼈는 20대가 가장 튼튼합니다. 이 튼튼한 뼈가 폐경이 될 때 약 50세까지는 그 튼튼한 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폐경이 되면서 급격하게 골 소실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성 골다공증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폐경 이후에는 뼈가 쭉 빠져나게 됩니다. 물길이 좁아지게 되면은 물의 속도가 빨라지듯이 폐경이 되면은 급작스럽게 뼈의 속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골다공증이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요, 50세까지 좋은 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남성들은 여성처럼 급격한 그 남성 호르몬의 결핍이 없이 쭉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성 골다공증이 상당히 나이가 든 후에서 남성들은 남성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요, 폐경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기, 그때가 바로 뼈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골다공증의 종류는 1차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1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때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 하듯이요. 골다공증도 1차성 골다공증에는요, 폐경 때문에 생기는 폐경 후 골다공증, 그리고 나이가 대개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서는 쭉 노인성 골다공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나이와 더불어서 생기는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죠. 이런 것을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의미하듯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질환이나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약제에서 생긴 이 골다공증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네,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많이 만들어내는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 D는 피부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간과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야만이 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성 간 질환이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비타민 D 결핍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약물로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갈 때, 그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 중에서 일부, 그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일부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이나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골다공증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 하게 되고, 2차성 골다공증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의 가장 주된 원인은 50세경의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폐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뼈를 생산하는 조골세포가 있고 뼈를
갈간에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뼈는 보이기에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뼈가 오래된 뼈는 파골세포에 의해서 갈가내지고 새로운 뼈는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20대에서 50대는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 결핍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파골세포의 활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조골세포는 항상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뼈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폐경입니다. 그래서 폐경에 증한 여성들은 그때부터서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성은 이렇게 여성처럼 급격한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남성 골다공증은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발생 빈도가 낮지요.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생활에서의 원인을 보면요, 술, 담배, 운동 부족, 그리고 햇빛을 덜 쬐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때 뼈 속에 있는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 부족이 되면은 뼈의 형성이 덜 되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의 80%는 필요한 양의 80%는 피부에서 만들어내고요. 20%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 들어오는 비타민 D는요, 기름이 많은 생선, 간유, 달걀의 노른자, 또 식물 같으면 버섯, 효모,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먹기 어려운 식품들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비타민 D를 매일 섭취하기는 어렵고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상생활이 우리가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많습니다. 놀랍게도 뼈에 구멍이 뚫어지는 질환이 골다공증이라 아플 것 같죠?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마치 고혈압이 아무런 증상이 없고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보니까 높아서 혈압을 치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지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골다공증을 의심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다공증 골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골절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개 70대 넘어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은 다 수술해야 됩니다. 다 수술해야 되고 수술 후에 1년 내에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이 크게는 20%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암처럼 무서운 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척추골절도 1년 내에 대개 사망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도 사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뚫어지는 병이지만 아프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아야만이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검사, 다른 말로 골밀도 검사라고 하지요. 이 검사를 하고 나서 T 점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T 점수를 가지고 골다공증을 진단합니다. T 점수가 마이너스 1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 점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죠.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T 점수를 가지고 골다공증을 진단하기도 하지만 골밀도가 낮지 않아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미 척추에 골절이 와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내과의 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때 생활요법이 있고 약물요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생활요법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요법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칼슘과 비타민 D죠. 그래서 우선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원소인데요. 우리 식사에서 칼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권장되는 칼슘 섭취량은요 800에서 1000mg인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폐경 여성들의 대개 칼슘 섭취량이 500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에서 500mg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은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우유입니다. 그래서 우유로 만들어진 유제품들, 야구르트, 요플레, 치즈 이러한 것들이 칼슘 양이 많고 흡수가 잘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신경을 써서 섭취해야 되지만 또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카페인 섭취가 많은 경우, 그리고 탄산음료, 그리고 짜게 먹는 경우는 칼슘이 소변을 통해서 염분이 빠져나갈 때 칼슘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폐에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탄산음료랄지 카페인이랄지 짜게 먹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다공증 걸리면은 음식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칼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번엔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름진 생선이나 간유나 달걀의 노른자, 식물성 식품으로는 버섯이나 효모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타민은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80%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햇빛에 노출 시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크림, 선탠을 하시고 대신에 팔, 다리는 드러내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한 번 할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햇볕이 강할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비타민 D를 피부에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타민 D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비타민 D 농도 조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였습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라 꼴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나라 폐경 여성의 50세 이상 폐경 여성의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꼭 필요한 보조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자, 골다공증은 뼈를 갉아먹는 세포, 파골세포, 그리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이 두 세포 간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폐경후에 갑자기 활동이 증가된 파골세포 때문에 뼈가 많이 갉아먹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때에 따라서는 파골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뼈를 형성을 시키게 되면 뼈 밀도를 올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므로 조골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쪽 파골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리는 것을 골흡수 억제제라고 하고요. 조골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골형성 촉진제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약제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어디가 통증 있는 질환이 아니고요. 골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50대는 손목 골절이고요. 60대는 허리뼈가 부러집니다. 이렇게 긴 뼈는 부러지면 알지만 허리뼈는 부러지면 모르죠.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게 눌립니다. 그래서 허리뼈의 골절은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압박 골절이 생기면요, 키가 줄고 허리가 굽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노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어서는 이제 고관절 골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척추 골절이 생긴 사람에 의해서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은 이렇게 나이와 더불어서 생기는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의 행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생기는 골절의 부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결핍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어느 일정 기간 치료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절하고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저는 평소에 무릎이 시리고 아픈데 혹시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이지만 통증은 없는 병입니다. 골다공증을 모르고 있다가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기는 병이 골다공증이지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무릎 뼈의 끝부분에 있는 연골이 닳아져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이 있고요. 골다공증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요. 칼슘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칼슘제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칼슘제를 음식 말고 약제로서 섭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 치료할 때 칼슘제와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제는 하루 권장량이 800에서 1000mg인데요. 우리나라 폐경 여성들은 약 500mg을 먹고 있습니다. 방법은 음식으로 하려면요. 우유 한 컵, 치즈 한 장, 야구르트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약 500mg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칼슘이 그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하나 정도 드시면 칼슘 식품으로서 부족한 양을 칼슘 보충제로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권장하는 비타민 D 양은요 800 인터내셔널 유닛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강보조식품은요 칼슘과 바이타민 D가 이렇게 복합제로 나와 있고요 대개 그 양이 약 4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 그러면 하루 권장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피부에 삽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 시 치과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골다공증 치료 약제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비스포스포네이스 있었죠. 이 비스포스포네이스 약은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말합니다. 이 약의 경우에 있어서 약을 오래 먹게 되면, 대개 경구용 약제로 5년 이상을 먹게 되면은 치과 치료를 할 때, 즉 발치를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할 때 앞골 괴사의 위험성이 아주 미미하지만 있습니다. 미국 보고에 의하면 10,000명당 1명이고요. 우리나라는 좀 보고가 많아요. 그래서 2,500명당 1명 정도의 앞골 괴사가 생깁니다. 아주 미미하게 생기는 부작용이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먹는 분들은요, 대개 2달 정도를 중단하고 치과적인 처치를 받으면 됩니다. 다시 약은 치과 처치가 끝난 다음에 뼈가 잘 치료가 되었으면 그때 다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골다공증이 이미 있어서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는 분에게 있어서 칼슘과 비타민 D는 어디까지나 보조 치료제입니다. 주 치료제는 뼈를 갉아내는 파골세포를 활동을 먹게 하는 약하고, 그러니까 골흡수 억제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골형성 촉진제가 주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20대에 최대 골밀도를 형성한 다음에 50대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면서 급격하게 골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2차성 골다공증, 즉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나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치료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그냥 폐경 여성의 질환이죠. 즉 폐경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결핍이 만드는 병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골다공증이 드물고요, 여성은 훨씬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골다공증이 오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성도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뼈의 밀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뼈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골다공증의 발생에 있어서. 네, 골다공증 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감소증은 젊은 나이에 골감소증은 대부분 그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폐경 후에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으로 빨리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젊은 사람의 골감소증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요, 골감소증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은 뼈의 양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요, 뼈의 질이 좋기 때문에 골감소증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골다공증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골절은 척추골절입니다. 척추골절로 1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골절은 고관절 골절이죠.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우선은 큰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암보다도 더 높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쓰면서 감시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스포스포네이션 치과 치료를 할 때 악골 괴사라는 부작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을 피하면서 약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사용할 때는 약물 휴지기를 두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다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고요. 골다공증 약제도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야죠.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좋은 약제들, 이런 약제들은 골밀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다공증을 벗어나면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중에는 오래 사용했었을 때 말씀드린 악골 괴사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대개 경구용 약제로 5년 동안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약물 휴지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평생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지만 필요한 시기에는 약물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약물 휴지기를 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게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물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50세 폐경에 즈음한 여성들은 골다공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폐경 이후 여성들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아야만이 골다공증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아무런 증상이 없듯이 골다공증도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약물이 주 치료이지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비타민 D 섭취는 햇빛을 통해서 필요량의 80%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운동은 또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중요한 질환인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과 전문의 한정열입니다. 감사합니다.